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조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조의 톱다운은 처음부터 좀 무겁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충격에 힘드셨을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를 다 겪어보셨을 텐데 장중에 아까 8% 하락하면서 거래가 멈췄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리먼 브라더스 때 이후로 거의 뭐 처음인데 코로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보다는 더 무섭게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도 오늘 어려운 장 속에서 정말 마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제가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너무나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최선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는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계속 아래 공포란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래 공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지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 R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의 영어 플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냥 맨 앞에 거가 R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미국 증시에서 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정도까지 설마 빼겠어? 였는데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거의 뭐 진짜로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장중에 미선물 지수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8월 1일 날 그 11시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약간 스타트를 좀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부터 우리가 보면요. 7월 중순부터 사실 코스피가 2900선 언저리에서부터 좀 윗꼬리 달고 빠지기 시작하는 움직임 나왔는데 그때 공교롭게 구글의 어닝콜이 있었죠. 구글 어닝콜에서 AI 산업에 대한 약간 불안감, 그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을 스타트로 거기서부터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시작된 경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이 8월달 넘어오면서 이러한 대참사를 만들어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했던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PMI 지표가 어쨌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미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제조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 제조업과 AI 반도체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이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그리고 ISM 제조업 고용지수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 아닌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7월에 FOMC에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을 건데 사실 연준은 정책적으로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 금리를 안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에 대한 지표들과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중동 전쟁 리스크 뭐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지금 오늘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만 뭐 대부분의 아시아권들이 거의 뭐
진짜로 이 거의 전쟁이 난 정도로 저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 쏜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진짜로 이렇게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역대급 하락 코스피 코스닥인데 4년 5개월 만에 사실 사이드카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700선 마저 무너졌고 코스피도 장중에 2400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리먼 브라더스 때도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안 걸렸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2008년도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 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특히나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감이 안 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이게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감은 하실 건데 약간 주식 주린이 분들이라던가 뭐 사실 상승장 때 탑승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느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고용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미증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오늘 이제 또 더 많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다.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용지표가 도대체 어땠길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9시 반에 이제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파란불로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보다 엄청 줄었어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결과가 나왔고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 다 줄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일을 안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취업자 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업의 부담감이 늘었고 실제로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니까 그러면은 들어간 돈 대비해서 ROI가 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서 하나 더 취업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충격이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매도세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엔캐리라는 뭐 얘기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사실 글로벌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쩐의 전쟁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엔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엔화 가치가 지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 960으로 봤는데 아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결국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동안 투자해뒀던 돈들을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뭐 주식을 좀 잘 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채권 시장이라던가 이런 미국의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엔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헤지펀드사라던가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손들이 이제 미국장에 투자해놓던 돈을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좀 해야 돼. 그러면 자 미국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 감히 일본이 지금 투자했던 돈을 빼가? 그럼 우리도 뺄 건데? 지금 이게 저는 크게 급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일본인들이 지금 투자금을 회수를 해가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이 저렇게까지 지금 돈을 빼가는데 자기네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빼간다. 그러면 어쨌든 엔화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달러 인덱스에 엔화가 포함돼 있어요. 일본 가치가. 근데 지금 보시면 저기 엔화가 지금 7월 말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과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저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럼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냐? 살짝 눌리긴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기 일본에서 지금 자기네 달러 엔화 가치 높이려고 하니까 우리도 신흥국 돈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빼자가 아니라 하필 또 이스라엘, 이란 지금 뭐 누구를 죽이고 살리네 마네 이러고 있고, 거기서 하나 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또 미사일 쏘고 있죠. 그 와중에 AI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도,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신흥국에 들어갔던 돈을 빼야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국내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막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얘기해 볼 건데, 자, 이스라엘과 이란 끝나지 않는 이 중동 리스크. 정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가져오는 여파가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진짜 하필 이럴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필 이럴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 쪽에 있는 뭐 수장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란은 복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48시간 내로 공격하겠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또 그 상황 속에서 가자 지구에 또 폭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어린이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를 더욱더 투심 공포감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이란에서 이르면 5일, 오늘이죠. 오늘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후 시간이지만 지금 저쪽 이스라엘 쪽은 이제 오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오늘 폭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충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좀 선반영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지냐 마냐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공교롭게도 하필 이럴 때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정말 좀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글로벌 증시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키워보면요. 애플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 마이너스, 현재 미국 풀이장에서 애플 마이너스 9%, 마이크로소프트 10%, 엔비디아 13%, 아마존 17%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인텔이 2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10% 이상 하락 중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지금 17%고,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요, 풀이장에 지금 13%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완전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오늘 뭐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지금 선물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 마감 전에 있죠, 장 마감 전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17,351까지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에 1000포인트 빠진 거예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러면 하루에 1000포인트면은 이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거의 5% 이상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선물 지수 빠지면서 지금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줬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거잖아요. 자, 그럼 공포에 사도 될까요?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밤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쏘고 갑자기 이란이 뭘 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매수한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그때 대공황 때 하이닉스가 2008년도에 70% 빠졌습니다. 70% 빠졌다가 2009년도에 240%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뺀 거 다 들어 올리고 그러고 나서 100%를 더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V자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정확하게 V자 반등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과거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공포에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내가 뭐 갑자기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서 내가 만약에 뭐 여태껏 손절을 했건 뭐 물려있건 아니면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만약에 공포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여태껏 주식을 안 했고 이제 현금을 좀 그동안 확보를 해놨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신규 매수 접근을 해도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 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와서 또 국내 증시 섹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 과거 사례들을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를 좀 통틀어서 보면요, 이게 지금 연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위기가 사실 지금 과거를 봤을 때 크게 3번 있었어요.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97년도 IMF,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연봉인데 이때가 IMF 때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이제 IMF 때 47% 정도 빠졌었어요. 시가 대비해서 47% 빠지고, 외환 위기 뭐 그때 금모으기 운동 막 지금 뭐 하면서, 근데 그때 보시면요, 이때 97년도에 고점이 799였어요, 코스피가. 근데 저점이 마이너스 47%, 거의 60% 빠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98년도에 갑자기 70%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99년도에 80%를 올려버리는 그런 V자 반등 형태가 나왔고요. 물론 2000년도에 다시 눌렸지만은 이때는 사실 9.11 테러 때문에 좀 이 사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 이슈들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이 나온 게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IMF 이후에 9.11 테러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때인데요. 이때도 거의 50% 정도 빠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V자 반등 나오면서 극복이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밑꼬리가 달렸는데 이때도 정말 무섭게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올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거의 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정도로, 왜냐면 지금 8월 1일 날 고점이 2794포인트였거든요. 2800에서 수직 낙하 3일 만에 거의 500포를 뺐습니다. 코스피. 그러고 나서 오늘 2400선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여기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중에 아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막판에 유입이 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갭을 3번이나 2번이나 띄워놓고서 지금 장대 운봉이 나와서 사실 이제는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줄여서 보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끝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점을 밑에 저점들을 연결해 보면요. 오늘 지지 받을 자리에서 받아줬다라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22년도 9월 달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저점, 그러고 나서 저점, 그다음에 여기 저점, 그다음에 여기 오늘 저점인데요. 이 저점들을 이어 보면은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점을 아직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연결해 보면은 이런 채널 형태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돌파가 채널 위를 돌파 나왔다가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근데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한 이유가 외부 악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악재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부도가 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슈 아니면은 뭐 보통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아베 총리가 총살당해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이런 외부 이슈가 아니고 그냥 진짜로 기업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빠지는 게 아닌 이상 보통 이렇게 뭐 9.11 테러도 그랬고요. 코로나도 그랬고요. 과거에 외부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V자 반등이 나왔다. 이게 과거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V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래로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요. 이제 코스피 진짜 2100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실에서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여지는 아직은 있다.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내일 추가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이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켜줄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빼는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그래요. 근데 뭐 이번에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뺐는데 반등을 못하고 더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 통계를 봤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포감을 좀 걷어 들이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사실 코스닥은 아까 코스피보다 너무 안 좋은 게 지금 추세가 거의 깨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저점을 이런 추세였거든요. 이 추세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냐면 아까 코스피와는 상황이 다르죠. 저점을 연결해 봤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분명하게 코스피는 나왔다면 코스닥은 완전히 추세를 이탈해 버리면서 그냥 밀어버렸죠. 심지어 지금 이 오늘 사실 650선마저도 위협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V자 반등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때다. 신규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자리를 잘 잡아보셔야 될 건데 보통은 뭐 저도 주변에 오늘 뭐 연락이 좀 왔는데 이 오늘 뭐냐 이거 그래서
아, 이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좀 단기간에 좀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랬더니 말이 되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공포의 매수해라는 격언이 있듯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또 해야 된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한나라의 지수라는 게 영원한 우상향도 없고요. 영원한 우하향도 없습니다. 분명히 빠진 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단기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실 종목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자, 삼성전자 처참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7만 원은 지켰는데 이게 참 좀 떨떠름하죠. 떨떠름하고 사실 작년 8월 달 주가로 거의 돌아왔어요. 8월 9월 달 주가로 거의 돌아왔는데 아직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이런 추세를 거보면 얘도 만약 추세가 좀 이탈이 됐거든요. 추세가 이탈이 된 상황이라서 되돌리면은 만약에 여기 원래 77,000원짜리 부근까지는 다시 붙었다가 빠지더라도 그때 한번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러한 거래량 실린 장대 연봉은 원래 조금 피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져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수급도 안 좋아요. 지금 뭐 개인들만 열심히 샀죠. 외국인 기관들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이게 한 나라에 어쨌든 진짜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수가 반등 나오려면 삼성전자 위주로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메이저 수급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이 하락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코스피 2,900 넘냐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7월 10일경에 야 코스피 2,900 드디어 간다. 올해 안에 진짜 3,000 가겠네. 이런 얘기가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가고 뉴스에 아래 공포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덕지덕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을 때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조금 한 뭐 5% 정도 사고 그다음에 만약에 직전 뭐 과거의 저점이었던 이 65,000원짜리 여기 오면은 또 5% 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정해 놓고 구간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래 삼성전자 10% 빠졌는데 오늘 몰빵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사면 내일 또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7월 11일 날 88,000원 신고가 찍었을 때 그때 수익 찍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하락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이래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비중을 덜어내고 지켜보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왜냐면 자 만약에 내가 88,000원에 비중이 20%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10% 정도를 덜어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에 대한 비중이 손실권으로 전환이 됐더라도 그러면 그 지금 88,000원대에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신 분들은 야 이게 내가 88,000원에 한 달 전에 팔았는데 이거를 지금 한 달 뒤에 보니까 71,000원으로 왔네? 싸네. 그럼 뭐예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양봉 뜨면은 사고 뭐 이렇게 가면 사고 자꾸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자꾸 불타게 하고 이러시면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언제나 무섭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인데 뭐 하이닉스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요. 좀 뭐랄까요, 이게 많이 오른 만큼 빠졌으니까.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게 대부분 이제 최근에 새로 매수하신 분들이 다 여기서 샀거든요. 22만 원, 그 다음에 24만 원 이 사이에서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손절 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또 내가 비중을 또 크게 한번 하이닉스 30만 원 갈 것 같은데 이게 언제랑 똑같은 줄 아세요? 에코프로 150만 원 그때 에코프로 다들 뉴스에서 200만 원 간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지금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항상 뭐 지금 뭐 이게 고점일 때 3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이미 여기서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만약에 위에서 비중을 막 90% 100% 태우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비중이라도 좀 줄여놨다가 이 상황이 좀 진정되고 다시 들어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수익 중일 때도 이거 내가 여기서 안 팔면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손실 나면은 이거 또 더 빠지겠어 이러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오히려 수익권일 때는 뭐 수익 못 챙기고 빠질 때는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계획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으면요 이게 수익 내기도 힘들 뿐더러 갑자기 하이닉스가 7월 11일 날 또 신고가 찍고 이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한 달 전에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영원한 우상향은 없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쨌든 HBM을 빅테크 기업들이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4차 산업으로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긴 갈 건데 이게 얼마나 좀 돌아가냐 아니면은 좀 얼마나 좀 멈췄다 가냐 이 싸움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뭐 할 거야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으로 그걸 증명을 해줬고 앞으로도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이닉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요. 하이닉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 공교롭게 오늘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5만 원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규 매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다시 7만 원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73,000원대의 실적과 지금 가격대의 실적은 달라요. 물론 이미 좀 선반영이 됐고 뭐 AI 산업에 대한 밸류를 다 가져와서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적정값은 뭐 1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4분기에 정말 또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밸류 봤을 때 이 가격은 싼데 이렇게 또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이러한 급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전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금 1등, 2등 종목 봤죠? 자, 오늘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한 LG 에너지솔루션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사실 뭐 지금 상황이 뭐 그렇습니다. 기관이 많이 샀는데 신저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SDI와 함께 누가 더 많이 빠지냐 내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진짜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10%대 빠졌는데 그나마 얘는 4% 빠지고 마감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저 밑꼬리는 제가 봤을 땐 기관 투자자들이 막판에 좀 사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결국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인천 쪽에 있는 거기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벤츠 쪽 전기차였는데 그 폭발 사고가 나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대부분 다 대피를 하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아요. 업황이 안 좋고 그거에 대한 수익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도 지금 아직 부족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줬단 말이에요. 근데 폭발이 났어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양극재 기업이든 음극재 기업이든 셀업체든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수요자들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 전기차 저렇게 폭발 나니까 나 무서워요. 그냥 하이브리드 카 탈래요. 내연기관차 그냥 타지. 아니 저거 괜히 저거 샀다가 좀 싸게 사고 뭐 혜택 받으면 뭐하냐. 폭발하면은 저거 그냥 엄청나게 큰 손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자 입장에서는 수요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막상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기차를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그 주차 부스 만들면 안 돼.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폭발에 취약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야외에다가 다시 다 올린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건물 구조가 어떻습니까? 빽빽하게 건물들이 다 붙어 있고 보통은 건물 위로 올린 다음에 주차장 지하로 만드는 구조로 우리나라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밖으로 뺀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또 돈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충전소 사업하는 데가 좋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충전소 사업하는 데가 좋으려면 공급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외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본다면 원통형 배터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는 그 원통형 배터리 이게 앞으로의 대세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매출을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하이니켈 배터리는 지금 이미 안 쓰려고 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볼 거면 나는 원통형 배터리 이쪽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살아남으려면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원통형 배터리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4위는 어딜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 종목 보세요. 방어가 정말 잘 되죠. 아니 오늘 뭐 사실 낙폭이 6%까지 컸는데 결국에 밑꼬리 달고 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지수 이만큼 빠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방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다른 거 다 10%, 9%, 8% 이런데 저기 코스닥 애들 보세요. 11%요, 죄다. 삼천당대가 14%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버텨줬냐?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 그러니까 가격이 한 5% 빠졌는데 와 이거 진짜 완전 싼데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CDMO 기업들 엄청난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후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보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그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월등하고요. 그걸로 인한 그런 바이오시밀러 기술들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글로벌 제약사와 빅파마 기업들과의 그런 계약 관계들 그리고 유통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럼 뭐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 만약에 지금 아래 공포로 인해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 50bp 크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갈까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불리는 바이오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도 무섭고 2차 전지도 무섭고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그렇다고 코스닥 가자니 코스닥 막 하루에 11% 빠지고 막 알테오젠 3톤전대 저런 것들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저렇게 무섭게 빠지니까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냐?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모아가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증권사 리포트가 115만 원도 있던데 저는 한 140만 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시간 되실 때 아니면 눌림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오히려 보세요. 지금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뭐 이 정도 하락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종목은 힘이 좋다. 이렇게 접근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5개 중에 원픽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시총 5위입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볼게요. 자, 현대차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8%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게 저는 좀 약간 이제 약간 좀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자, 현대차 주가가 왜 올랐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올랐죠.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했는데 올랐어요. 주가는. 근데 막상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뚜렷하게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좀 더 이런 지수가 빠지고 이럴 때 아니 아예 아싸리 일본처럼 그냥 좀 강하게 통화 정책을 변경을 한다던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PF가 가장 커요. 그 부동산 PF와 그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경제 타격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랑 금리 차가 2% 나는데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은 워낙 마이웨이로 자기 내수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현대차에 대한 실적. 근데 저는 현대차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저는 지금 큰 게 남아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인도 IPO라는 게 남아 있어요. 10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저도 지금은 이제는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뭐가 올랐냐? 오른 게 뭐야? 라고 하실 건데 사실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굳이 오른 거 얘기를 해보자면 훈구석유라는 종목인데요. 훈구석유 보십시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올랐을까요? 네, 이스라엘이랑 저기 하마스 쪽의 분쟁 때문에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훈구석유가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죠. LPG, LNG 가스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보세요. 이 종목이 정확하게 지금 사실은 7월 달 그때 빠질 때는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튀어나오면서 지금 7월 29일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오늘 밤에 지수가 반등을 못하면 지금 이 종목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흥구석유라던가 이러한 석유, 그 다음에 이러한 해운 이런 것들 좀 보신다고 한다면 진짜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GSE라는 종목인데요. 뭐 오늘 GSE는 사실 26% 올랐거든요. 장중에
변동성 굉장히 심하다가 막판에 결국에는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국제유가가 움직이거나 전쟁 리스크 나오면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갑자기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전쟁이 갑자기 무모화되거나 이러면요,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있어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양봉 났다가 갑자기 13%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야, 해운주 좋다는데? 그렇죠. 좋다는데 갑자기 빠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오늘은 수급이 완전하게 그 가스 쪽, LNG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밤에 미증시가 국제유가라던가 아니면 미증시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사실 오늘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어서 제가 리뷰할 종목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어떤 관심 탑픽주를 제시해 드리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굳이 한번 좀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보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주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사실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조선주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금 시총상위 오히려 코스피 5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와 함께 이런 멘토의 투자노트 이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활용하시면은 저와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제가 감히 오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이러한 조정을 한 번쯤은 겪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뭐 매를 맞은 거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좀 고점에서 좀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비중을 너무 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아 내가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손실을 덜 볼 수 있구나를 깨닫는 또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하락이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장 속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수요일날 또 상승이 나오길 바라보면서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